안녕하세요.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부소장입니다. 오늘 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통합적인 탄소 중립 이행 기반 구축입니다. 이게 지금 세계 10대 경제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컵26에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을 한 겁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2030년까지의 목표를 다 달성했을 때 10대 경제 국가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 5위 한국, 그리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3위 한국, 요렇게 기록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어떻게든 다들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의 백캐스팅 방식의 경로를 만들고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지난해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나왔고요. 거기에는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전반에서 어떻게 한국이 탄소 중립 사회를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을 담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이 우리가 수립한 5번째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획 수립을 계속해서 해왔는데요. 보시면은 7억 2,700만 톤을 4억 5,400만 톤으로 줄여야 되는데, 지난 4월 달에 인수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은 현재 내려가는 경로에 있다가, 물론 이것도 추정치이긴 하지만 반등 효과가 일어나서 다시 상승 국면에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게 실행 단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2번 내려갔던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2018년도에 폭염이었고, 상대적으로 2019년도에 덜 더웠고, 또 2020년도에는 코로나 변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내려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실행 체계를 구축하는 게 사실 매우 시급한 일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이번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게 되면은 약속 16에 탄소 중립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앞부분에 과학적인 탄소 중립 이행 방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과학적인이라는 표현, 그리고 최근 정부 발표를 보면은 2030년 NDC 목표는 지키되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실행 방안을 다시 수립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0대 국정과제를 토대로 이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 전망을 보게 되면은 이 정부 임기가 2027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2030년 NDC의 상당 부분을 이 정부에서 실행을 해서 줄여야 된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국정과제를 보게 되면은 탄소 중립 이행 방안을 조정해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2023년 3월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올해 초에 경제 운영 계획을 보게 되면은 3분기에 수립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2023년 3월로 이제 이 기본계획 수립이 늦춰지면서 우리의 실행에 필요한 시간들도 뒤로 늦춰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요게 상당히 이게 나와야지 오늘의 주제인 지역의 탄소 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실행도 연동된다라는 것들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올해 하반기에 4차 에너지 기본계획이라든지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든지 10차, 그리고 3차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이라든지 주요하게 지역과 관련돼 있는 계획들도 수정되거나 보완될 계획으로 보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고요. 이 법에 따르면은 기본계획을 이행 체계로 두고 있고, 국가, 시도, 시군구라고 해서 상당히 지자체의 실행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게 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법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이전에 2009년도 법과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크게 저는 3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목표가 설정돼 있고,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 중장기 계획에 담아야 되는 게 있고요. 또 연도별 목표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부문별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제 9조에 보게 되면은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이 연도별 감축 목표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도별 감축 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기관장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행 점검 체계가 강조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제3조에 보게 되면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나오고 3조 5항을 보게 되면은 중앙행정기관장이 다음 계획을 수립할 때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목표를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산을 그린 게 감축 목표 달성에 각각 주요 부처의 주요 계획들이 연동돼야 되는데요. 다만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에너지 기본 계획이 이번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7%가 에너지인데, 물론 전력 계획과 수소나 신재생이 들어가 있지만 에너지 계획이 탄소 중립 기본법에서 이 빠져나가게 된 게, 이게 저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중앙정부의 이행 절차는 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3월 31일까지 각각의 부처의 이 배출량과 관련한 통계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탄소중립위원회는 매년 점검할 수 있는 체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탄소중립 국가 기본계획 추진 상황의 점검 결과를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절차고, 그리고 71조에 보면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게 요 항목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자체를 보게 되면은 지자체도 계획이라든지 추진 상황 점검이라든지,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제도, 탄소중립 도시 지정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기반으로 이 지자체가 이 탄소중립 이행 절차를 1년 업무 단계로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한번 쭉 보게 되면요. 일단 국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1년 이내에 광역, 그리고 6개월 이내에 기초, 이렇게 광역과 기초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보게 되면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온실가스 정보와 통계를 매년 3월 31일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이거든요. 지금 이제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이 량을 보고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군분투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추진 상황 점검 보고에 있어서는 시도지사는 5월 31일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시장군수 구청장은 5월 31일까지 환경부 장관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계획이면은 적응 계획 같은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로 적응 계획의 실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 계획, 그러니까 탄소 중립 관련한 계획은 아직 수립 전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국가계획, 광역계획, 기초계획 순으로 뒤로 미뤄지게 될 텐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환경부의 송인준 사무관님께서 좀 나중에 같이 이게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도, 시군구가 보고를 하면은 환경부 장관이 7월 31일까지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법을 보게 되면은 시도,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 군의회,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이 될 때 기초지자체든 광역지자체든 이런 형태로 1년에 이 일들이 진행된다라는 것들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뭐 현실은 오늘 우리 인천, 뭐 화성, 광주 다 지역에서 당진시에서 이렇게 오고 하셨는데, 지난 이 한 2, 3년 동안 어느 지자체보다도 지역에서 고군분투하신 분들이십니다. 탄소 중립 의제를 가지고. 그래서 왜 안 되고 어려운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해주실 텐데, 가장 중요하게는 지자체 우선순위도 아니고 인벤토리 기반이 취약합니다. 가장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인벤토리 기반이 취약하다라는 거, 그리고 실행 조직과 인력과 예산은 늘 나오는 얘기이죠. 그리고 주요하게는 탄소 중립을 환경이라든지 에너지 영역에서 맡고 있는데 실제 지역에서 대량으로 배출되는 영역은 건설이라든지 지역개발 사업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주택 영역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일을 하려고 해도 거버넌스도 부족한데 지역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가들도 매우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부족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 나가야지 이게 제도를 구축하고 실행 체계를 갖추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2021년도 10월 달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사회 탄소 중립 이행 및 지원 방안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에 웬만큼 탄소 중립을 위해서 지역이 해야 되고 구축해야 될 방향들이 거의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라든지 지역 주도의 탄소 중립 이행 체계를 구축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협치를 구현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행 체계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이미 강력과 기초 이 계획 수립하는 것을 지원을 했고 지금도 지원해서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국가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연동할지 조금은 난감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에 이 탄소 중립 성과를 환류하는 방향을 넣겠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 체계 구축인데요. 전담 체계 구축의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또는 지자체 내 탄소 중립 전담 체계를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2022년 환경부하고 행안부하고 논의해가지고 인력 보강인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이 있어야지 이 일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탄소 중립 이행 책임관 지정하고 연동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센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 관련한 정보를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또 보면은 뒤에는 재정 기반 강화가 돼 있고, 정말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이런 공모 중심이 아니라 포괄 예산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검토해서 지자체가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하겠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늘 데이터에서 얘기가 나왔던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이 어느 정도이냐. 예를 들면 발전 부분이라든지 산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하기 어렵다 보니까 주로 지자체 관리 권한 내의 배출량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도로, 상업, 공공, 가정, 가축, 관리 토양, 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총배출량 같은 경우에는 이 일부 중복 문제도 있고, 이런 데이터상에서 어떻게 발라내고 어떻게 지자체의 책임을 한정하는가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요까지가 지금 조금 전체적인 배경 설명이라면은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바를 말씀드릴 텐데요. 아마 우리 국책연구원 어딘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2021년도에 20년도네요 벌써. 윤지로 기자님이 우리나라 기초나 광역별로 기후위기 적응과 감축에 대한 리스크가 다를 것이다. 지역마다 특색이 강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분석했던 건데, 실제로 최근에 전개되는 양상을 보니까 산불이 집중되는 지역들이 있고, 또 이번에 그 가뭄 때문에 농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충격이 또 있고, 또 이렇게 지역별로 상당한 우리나라 안에서의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응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고, 또 여기 보게 되면은 지자체별로 어떻게 보면은 탄소 집약도라든지 산업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최근에 국제사회가 탄소 중립을 향해서 간다라고 했을 때 고용 상태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또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라든지 이 산업 전환 또 석탄 발전소의 전환 이런 이슈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지자체가 자기들의 적응과 감축에 대한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요즘에
기업들, 그 다음에 투자 쪽에서 기업들로 하여금 배출량을 공개하게 하고 그것을 줄이도록 하는 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기후변화에 관한 리스크를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무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기들의 배출량을 공개하고 어떻게 줄이겠다라는 것들을 이 경로를 밝혀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신한금융기업이 이미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2월 달에 TCFD, 신한금융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 공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보게 되면은 스콥 1, 2가 직접 간접 배출량, 그리고 스콥 3가 공급망 전체인데 신한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업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신한금융이 출자하고 있는 부문별, 예를 들면은 발전 부분, 그리고 시멘트, 운송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2050년까지 이렇게 줄이겠다라고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공급망 리스크가 우리 지역에 있는 공단이라든지 중소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일자리 충격이 매우 클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법에서 하도록 제도를 구축하는 측면도 있지만 지자체마다 자신들의 감축과 이 적응 분야의 리스크를 파악하고 그걸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구축하고 있는 제도랑 연계돼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첫 단계는 어디서 얼마나 배출되는지에 대한 인벤토리를 파악하고, 이 인벤토리가 숫자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고 실행 결과를 점검하고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환류 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그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그 환경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온 보고서에서도 나오는 조례나 거버넌스나 실행 조직이나 중간 지원 조직이 있고, 저희가 다음에도 계속 다루겠지만 이 예산에 있어서 기후 대응 기금이라든지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동되어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지금 6월 30일까지 각 지자체가 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토지, 산림 분야, 폐기물 분야 이 통계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은 요거 6월에서 8월까지 보완해가지고 이제 이 12월 달에 확정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처음 좀 해보는, 물론 그동안 환경관리공단을 중심으로, 환경공단을 중심으로 해왔던 것을 지금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다 받아가지고 하겠지만 상당히 혼란의 시간이 조금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게 탄소 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통합정보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단계는 요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정식을 관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이 표준 양식을 제공을 합니다. 주로 엑셀 양식을 제공한 상태이고, 그 엑셀에 있는 내용들을 채워가지고 보고하는 게 6월 30일이고, 이걸 가지고 검증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걸 토대로 해가지고 인벤토리라든지 하나하나 이렇게 구축해 나가서 나중에는 이렇게 모니터링 플랫폼까지 만들겠다라는 그림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요 단계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데 시간에 쫓기면서 요 단계가 매우 취약하게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걸 그냥 엑셀표에 채워 넣는 수치로만 작동을 하게 되면은 이것에부터 시작되게 되는 모든 제도와 이행점검 체계나 이런 것들이 연동이 안 된다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장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정말 우리가 2050년까지, 사실은 그 이후까지 앞으로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인벤토리 구축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처럼 엑셀표에 기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잘못된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 집어넣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일이 또 꼬이고, 여기서 나온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숫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숫자 구성에 어떤 영역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가 연동되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환경팀 담당 공무원에게 엑셀표를 넘겨도 되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도 현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모든 지자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지자체 단위에서의 이 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TF를 구성하고 인벤토리를 구축하면서 이게 구축되고 해석이 돼야지 계획이 수립이 가능하고 이 수치가 나와야지 향후에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라든지 기후위기 영향 평가 제도라든지 나중에 연간 평가 보고서 쓰고 점검하는 체계까지 쭉 이어진다. 그래서 이 과정에 많이 개입되도록 팀 단위로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자료들 넷제로 시티북이라고 이런 지자체를 어떻게 넷제로 시티로 가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을 하고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 모으는 것도 있지만 이 중간 단계 분석 단계에서 상호 학습하면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이라는 과정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를 지자체 단계에서 설계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현재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들도 좀 던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걸 거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지역의 탄소 중립 제도 구축은 상당히 매우 부실한 기반 위에 뭔가 일은 다 하는데 뭐가 성과인지가 평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과가 평가되지 않으면은 투입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요 체계가 이후에 영향평가제도,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제도 이런 것들과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 누가 담당하냐, 어떻게 운영하냐, 뭐 데이터를 어떤 것들을 먼저 해서 만약에 뭐 보정 개수가 필요하고 데이터에 대한 이 호불호, 채택한다, 안 채택한다 이런 것들을 정하는 기준 같은 것들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집행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을 고민하면서 제가 예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복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복기를 해봤더니 2020년에 서울시에서 그 기후행동계획을 수립하면서 TFT를 꾸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C4T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C4T의 결의 사항이 뭐냐면은 2020년까지 C4T 해운국들은 무조건 탄소 중립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TFT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이 인벤토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실행 체계들을 같이 작업을 했는데요. 그때 요런 팀 구성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 TFT를 만들고 그 TFT에 기후환경본부장이 들어가고 거기에 건물 분야에 있어서는 주택, 도시계획, 도시재생실 들어오고 수송 분야 들어오고 폐기물 들어오고 신재생 부분 들어오고 예산 조직으로서 기획조정실 들어오고 그래서 요렇게 이 TFT의 환경정책과만 한 게 아니라 서울에서 배출량을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는 건물, 수송, 폐기물, 신재생 예산 조직 담당이 같이 들어와 가지고 인벤토리 수립부터 시작해서 기후행동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진행했다. 이런 모델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드리고 싶고 그래서 2020년에 발표할 때 정책 우선순위를 기후위기 대응에 두려면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그걸 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고 메타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기후 예산제를 도입해가지고 추진한다라는 체계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서울시의 3부시장 체제를 5부시장 체제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이 기후 생태하고 민생 경제를
추가하는 안까지 논의를 했었으나 이거는 시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종합적인 접근과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서울시에서 해보지 못했던 기후부도지사라든지 이런 단위의 실험들을 해볼 수 있을 텐데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제주도 특별자치도나 강원 특별자치도는 법상으로도 시도해 볼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식의 이 조직 체계 개편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드리고 싶었고 기후위기 대응이 이 아까 우산처럼 지자체 정책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은 행정조직, 의사결정 구조, 거버넌스,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 같은 경우에도 여러 단위, 지금 기후, 에너지, 환경 작게 여러 개가 진행이 되는데 이걸 좀 실효성 있게 통합하거나 이 조정하는 기능 같은 것들을 작용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또 탄소 중립 이행 책임 간의 위상과 역할 관련해서도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도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논의를 해가지고 이 약간의 집이라든지 이런 체계를 구축해야지 한눈에 보기에 탄소 중립이 되려면은 지자체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면 되겠구나 라는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고민했던 거는 아까 우리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있는 것처럼 사실 시도지사, 시장, 구청장도 이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 이 계획이 도시계획이나 지역생활권 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이나 대중교통 계획이랑 맞아야 되거든요. 다 튀잖아요. 탄소 중립 계획 이거 있고 도시기본계획 이렇게 있고 근데 정부 계획의 이 각각의 이 역할별로 정합성을 맞추듯이 사실 지역계획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례나 이런 데는 아직 현재는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주시 지난주 조례 얘기했을 때 광주의 거버넌스에서 저는 좀 훌륭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2045 탄소 중립 광주연대라는 거버넌스를 만드는데 그 거버넌스에 교육감하고 시의회하고 구청장이 들어간다. 요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교육감의 역할도 있고 또 이번에 이행보고 체계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역의회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입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중간 지원 조직은 우리 이인수 센터장님께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탄소 중립 지원센터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 17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더 늘어난다라고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탄소 중립 지원센터가 이 지역의 연구원들이 아마 탄소 중립 지원센터를 많이 맡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그리고 좀 인적 자원들이 좀 많이 규모 있게 가야 되지 않을까? 정말 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뭔가 작은 조직들이 많아요. 이 비슷한 성격에 예를 들면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너지센터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탄소중립센터나 지역에너지센터나 일단 너무 이 지원 금액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거창한데 지역에너지센터인데 지방비 1억으로 이 지원을 매칭하게 되는데 인건비 지급도 불가능한 거 그러면서 업무는 엄청나게 또 넘기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불만 요인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 자문위원이신 김동주 위원 같은 경우에도 중앙정부와 강력 기초 간의 에너지센터,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유사 중간 지원 조직 간의 역할 분담과 조정 필요하다. 요거 상당히 저는 좀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도 같이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오히려 지금 지역에서는 산업과 고용의 급변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상당히 저는 발등에 불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최근에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 방안이라고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중앙 단위 거버넌스도 있지만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대비할 거냐. 지금 거의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게 그래서 지역은 뭐 할 거냐 보면은 지금까지 사후적으로 고용과 산업 위기에 대응해 왔는데 앞으로 선제적으로 지역 대체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물론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되고 있지도 않거든요. 이게 되고 있지도 않잖아요. 사후적으로 고용과 산업 위기 대응, 위기 대응했는데 어떡하라는 얘기죠? 고용하고 지역이 벌써 일자리라든지 폐업되는 이런 업체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요것도 지금 사실은 되고 있지 않다. 사후적 개별적 대응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역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이 법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게 되면은 저는 유럽연합이 이 정의로운 전환을 운영하는 메커니즘 운영 체계가 있는데 여기 성공 요건에 나온 4가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전환의 성공 요건 첫 번째 지역 차원에서 실행해야 된다. 그리고 목표로 하고 있는 노동정책과 후생정책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지역의 경제적 탈탄소화 장기 전략의 일부여야 한다. 맥락이 맞아떨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공정전환 프로젝트 한 것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서 수정하거나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우리는 많은 경우 정책에서 4번 단계가 지금 빠져 있다라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에 의해서 예를 들면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지원하거나 할 때 수요 기반으로 지원 규모를 상정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보완해 나간다라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데요. 지금 우리도 막 전환기다 보니까 막 같이 여러 개가 막 나오게 됩니다. 탄소 중립도 대응해야 되죠. 정의로운 전환도 대응해야 되죠. 또 지방 소멸에 대해서도 또 대응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다 각각이 좀 흩어져 있어요. 기후 대응 기금, 또 정의로운 전환 기금, 지역 소멸 기금, 지역 소멸 대응 기금 뭐 이런 것들이 각기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요걸 좀 통합 운영하고 체계를 세우고 오히려 요 4번 같은 이런 방안들을 추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이건 엄청나게 큰 과제겠지만 이런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갯벌을 파괴하는데 한편으로는 블루카본 하겠다고 수천억을 또 투입하고 있어요. 이게 맥락이 안 맞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공항하고 자초 인프라 개발 사업에 엄청나게 투자하는데 현실에서는 이제 오히려 전환 영역에 쓸 돈이나 예산 같은 것들은 전혀 지자체가 고민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걸 어떻게 통합 관리할 것이냐. 이것도 큰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의 여영범 박사 같은 경우에는 EU가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라고 봤을 때 탄소 집약도를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다라는 것들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로드맵을 수립할 때 지역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국가 수준의 전환 단계에서부터 지역과 연동되도록 계획한다.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봐주시고 또 동시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활동 같은 것들도 명시를 해놓고 있다. 이렇게 운영한다라는 것들도 같이 좀 보완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이행 책임관 지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겸직보다는 탄소 중립 이행 실장 오히려 만약 우리가 아까 부도지사 체제 이게 어렵다면은 오히려 개방형을 포함해서 신설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미 하고 있는 사람한테 역할 하나 더 주는 거는 정말 의미 없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 오늘 우리 이 참여하신 지역이 딱 정부가 탄소 중립 이행 책임관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이미 환경특별시 추진 단장이라든지 환경정책관이라든지 이 기후환경정책관 이런 비슷한 제도를 운영해 본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의 성과와 의미를 평가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뒷부분은 제도 개선 상황인데요.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C4T에 제출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거 외에
혹시나 추가적으로 더 줄일 수 있는 경로도 같이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이 넣으면서 뒷부분에 이게 되려면은 어떤 제도까지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 제도 도입을 위해서 법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장벽이다 라고 개선 사항들을 도출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를 해보면은 중앙정부에 맞닿아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제도 개선 하나를 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노력이 든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소통하고 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협력할 수 있는 상설 논의 체계를 만들어 달라라는 게 지자체의 어떤 요구들이었는데요. 그랬을 때 지금 제2국무회의, 그 다음에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있는데 이 협력회의 안에서 이런 제도 개선을 주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든지 지금은 건건이 각각의 부처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오늘 탄소 중립 관련한 논의를 할 때 우리는 주로 환경부를 얘기하지만 행안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행안부의 역할을 보게 되면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슈로는 환경 이슈고 탄소 중립 이슈지만 실제 지자체 행정은 행안부가 많은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행안부 체계 속에서 17개 광역, 226개 기초, 그리고 3,500개 읍면동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 탄소중립 기본법에 보게 되면은 행안부 장관이 등장하는 곳이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제도하고 목표관리제하고 그 다음에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행안부라든지 산업 에너지 영역에서는 산업부라든지 이런 부처들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자체 활동 평가, 근데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고 행안부에 이런 얘기하면 또 기재부 얘기하고 이렇게 연동되기는 하는데 결국 이 지자체의 탄소 중립 제도 구축을 위해서 저는 오늘 좀 필요한 요소들을 여러분께 좀 던진 거고 오늘 나오는 말씀들을 좀 들으면서 이런 그림은 적어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완성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외에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인식이나 뭐 계획이나 그 다음에 전담 부서나 예산이나 거버넌스나 이런 것들이 구비가 돼야 되겠지만 오늘 이렇게 요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던지면서 여러분 말씀 받아가지고 내용을 잘 정리해서 지금은 좀 여러 얘기들이 섞여 있는데 하나하나 좀 체계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